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스텔라 이슬. 펭수.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아무도 인사를 안 해? 그냥 안 해보는 거야. 뭐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30번째. 네. 세계를 정복한 식물들 스티븐 해리스의 책입니다. 네, 저자 소개할게요. 스티븐 해리스, 영국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칠 칼리지 식물과학과 교수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식물표본실의 큐레이터시라고 하네요. 좋다. 네, 진화생물학과 보전생물학 분야 연구에도 몸담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책 소개. 네, 보리, 밀과 같은 식량이 되는 식물에서부터 문화를 향유하게 했던 커피, 차에 이르기까지 식물학자인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함께한 식물들의 이야기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문명의 발전의 주연이 된 식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오. 책입니다. 깔끔. 좋았어. 대본은 여기까지. 네. 네, 대본은 여기까지고 이제 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식물들에는 총 50가지의 네, 식물을 다루고 있고요. 네. 저자가 설명하기로는 우리 인간이 접하는 식물은 약 5만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천분의 1 정도의 확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인류사에 크게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는 식물을 50가지 꼽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책에 나오는 50가지의 식물을 모두 소개해 드리기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네. 약 한 20가지 정도 요약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식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나무나 화초, 꽃 이런 걸 전 생각하고 그렇지. 책을 펼쳤는데 의외로 먹는 음식물이 될 수 있는 식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보리, 벼, 토마토, 토마토, 옥수수. 바나나, 맞아. 바나나, 네, 후추. 파인애플. 고무나무. 다채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네. 일단 제목부터 좀 호기롭지 않았나. 도전적이었다. 세계를 정복했다. 그쵸. 정복을 어떤 의미로 하느냐인데 인간보다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상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음. 인류에게 얼마나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네. 지구 전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느냐 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느냐 정도의 기준들을 두고 각 식물에 접근을 하더라.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신선했다. 그래. 음.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한 뭐 구체적 특징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주로 이제 인간 문명 혹은 문화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가 주된 플롯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의 시초가 어디인지, 원조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식물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대륙을 이동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이게 원래 서아프리카의 원조였던 식물이구나. 이게 뭐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륙으로 발전이 돼서 전달이 되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책은 전반적으로 좋게 본 것 같고요. 네. 아마 식물에 대한 책은 저희가 독서 마지막 스텔라를 하면서는 네, 처음이자 마지막 네. 책이 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식물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네. 각자 내 인생에서 나에게, 개인에게 가장 영향이 많이 끼치고 있는 이 식물은 뭔지? 혹시 그런 거 생각이 드는 게 있으세요? 여기서 찾아보자면은 저는 커피요. 개인적이지 뭐. 영향을 끼친 게 커피를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마셨어요. 시험 기간에. 보통 잘 안 마시잖아요. 굉장히 빨리 마셨네. 진짜 빨리 마신 거죠. 그 쓰다고 안 먹잖아. 맛없다고. 애기들은 보통 안 먹는데 그때는 그런 아메리카노 아니고 캔커피요. 커피 믹스, 캔커피. 캔커피. 그런 거. 네. 그래서 커피가 영향을 끼친 이유가 커피도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먹었던 게 레스비 캔커피거든요. 알지. 그걸 독서실에 가져와서 파란색. 먹고 아니면 그냥 허세 부리면서 엄마 따라해서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그 우유 깍처럼 생긴 거에 빨대 그치, 꽂아서 그치. 먹는 거나 아니면 커피 우유, 세모난 커피 우유, 서울 우유 그것도 있지. 그런 걸 먹었고 이제 대학교 와서는 이디야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먹고 그러니까 커피를 이디야인 이유가 있어 굳이? 싸니까 대학생 오케이.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그때쯤 커피숍이 많아졌던 거 그쵸. 같아요. 그런가? 사실 저희가 몇 학번이지? 성인이 아니어서 그런 몇 건가? 학번이지? 저 07. 그러면... 그러네. 그때쯤 커피숍 많이 생겼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카페를 많이 가고 거기서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많이 먹고 그리고 직장인인 지금도 아침에 끊을 수 없이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먹으니까 커피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한 게 단순하게 뭐 잠을 깨워주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커피를 마셨을 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다. 지금까지 조금씩 달라지면서 저한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최근에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겠네. 하긴 진짜 밥 다음으로 20년 먹은 거 아니야 매일 지금? 먹으니까 중학교 때면 20년이야. 죽는 거 아니야? 카페인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먹었네.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각성 효과가 있어요? 커피 마실 때? 막 잠이 깬다든가.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와. 떠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이제 그렇게 오빠가 그건- 말한 것처럼 거의 만잔 가까이 먹다 보니까 반자.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여유가 그런 효과는 느껴지네. 전혀 없습니다. 와. 그냥 그러네. 먹는 거구나 진짜. 맞아요. 일상. 그렇죠. 이야. 그 어떻게 보면 일상처럼 마시니까 제 역시.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친. 네, 지금 뗄래야 문득 뗄 생각나는데 수 없는. 분당이 생기면서 정자동 카페거리가 생겼거든. 어. 그 약간 분당 기제의 영향이 있네. 아니야 오빠. 아니야? 정자 이제. 아니 예전에 그 중학생 때 그때 정자동 카페거리 한창 핫할 저 때지. 중학생 때는 그때 이제 막 생겨가지고 진짜 막 기억이 안 핫해질 나. 때지. 근데 중학생 때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카페까지 가진 않고. 야, 그게 아마 이 주변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나 뭐 이렇게 많이들 드시니까. 주변 선배들, 언니, 누나들. 뭐 예쁜 카페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럼 음. 정자동 카페거리가 카페거리 시초 아니야 우리나라? 모르겠어. 맞아. 정자 아니 압구정 카페거리라고 우리가 예전에 하지 않았잖아. 압구정은 로데오 거리. 그치? 그런 식으로 불렀지. 카페거리라는 이름은 난 정자동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정자동 카페거리,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것 같아. 죽전 보정동 카페거리, 지금은 판교 백현동 카페거리. 그렇지. 근데 백현동은 한참 뒤에 생긴 거고 네. 백현동은 약간 신생아. 보정동이 고 전세대 이제 음. 백현동보다. 광교 아, 카페거리 그런가? 많이 생겼는데 근데 아니면- 그냥 네임만 카페거리지 실제로는 식당도 많이 있어. 그건 중간중간 그렇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카페들이 워낙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에 보면 테라스 카페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표방해서 나와서 하고 표방하고 거기 정자에 약간 테라스 맞아. 카페가 즐비했어요. 그게 시작이야. 음. 아마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혹시 이게 틀리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저희가 경기 남부 정자동이 사람들이어서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일산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마 시장은 비쌀 거야. 일산이나 분당이나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쵸. 어. 근데 일산은 호수공원 중심으로 뭔가 생겼던 건 알지만 딱히 이제 카페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생겼다는 소리는 잘 못 듣긴 했어요. 그치. 일산이 그 당시에 일산- 라페스타 지금도 있긴 하지만 라페스타의 어? 카페거리라는 이름은 안 봉골레 붙었던 것 그거? 같아. 그게 거긴가? 어. 아 그래? 맞아요. 뭔지 모르지 지금. 일산은 공효진 나온 몰라. 드라마. 오래된 드라마. 언니는 몰라. 언니는 왜냐면은 그 태생이 서울 사람이잖아. 태생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람들 얘기 잘 몰라. 모르지. 이 공감대가 없네. 네. 그렇다. 자 넘어가죠. 뭐 나는 영향을 끼친 게 술이야. 책에도 나오지만 술은 술이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빠한테 여기 영향을 에일과 끼친 라고 거는 나오잖아. 그럼 뭐 그 정도. 그 보리. 정도. 보리랑 포도겠네. 그렇지. 그치. 나 요즘 포도 장난 아니야. 최고야. 포도 미치겠어 대박이지. 진짜. 근데 포도 조심하세요. 나 포도 맨날 먹잖아. 어? 포도가 포도를 매일 먹는지 난 몰랐는데. 포도 야, 내가 너의 주치의야? 야, 나는 너가 매일 포도 먹는지 지금 알았어. 알았어? 지금 와인 말하는 거잖아. 맞아. 와인 매일 맨날 먹는다고? 거의 밤마다 포도가 먹는다고. 아니고 여러분 와인입니다. 그 그래? 와인이 근데 증상 있어? 나 진짜 망했잖아요. 왜? 와인이 혈당 수치 높이는 거 대박이래요. 아. 내가 혈당 수치 낮추려고 별짓 다 했는데 지금 거의 안 1년 내려가? 동안 어. 큰일 났어. 도루묵 되겠어. 그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겠지? 괜찮겠지? 저는 한 잔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충분해. 그런가? 조심하세요. 뭐 조심하세요, 주량이란 아무튼. 게 있긴 하지만 충분해. 와인 먹으면은 장수한다고. 그래요? 그때 뭐야? 종말. 무슨 종말이야? 노종. 노아의 종말. 노아. 종말. 노아의 종말에서 또 얘기했잖아요. 와인 요즘 정말 맛있고 제가 하나 추천드려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또 워낙 이렇게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네. 아무튼 추천해주세요. 그 이탈리아 와인 중에 신컨타 꼴레 지오네라고 이탈리아어겠네요. 네, 지금 이거 뭐 보면서 읽는 건 아니라서 발음이 약간 틀릴 수는 있으나 네. 최근에 이 와인을 2번을 먹었는데 한 열어놓고 20분 정도 지나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나 진짜 너무 맛있더라.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많은 분들이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페어링한 메뉴는 뭔데요? 고기? 고기지. 고기였어. 두 두 번 번 다 다? 고기였어. 첫 번째는 스테이크고 두 번째는 하몽. 하모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더라. 이게 신컨타가 이탈리아어로 50주년이라는 뜻이래.
50년. 그래서 50주년 기념 싱컨타. 와인이고 특정 지역에서 이 와인을 기념으로 만든 거야. 싱컨타 꼴레지오네? 그렇지. 나와? 네. 나올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근에도 지난주에 먹어서 사려고 3군데를 돌아다녀왔는데 강남 롯데백화점이랑 네. 거기 4만 원에 팔고 다른 비슷한 곳도 와인몬스터인가? 와인을 이제 종합으로 파는 곳 4만 원이었는데 내가 찾은 다른 곳은 34,900원에 팔았다. 대박. 너무 좋더라. 어떻게 우리가- 찾았어? 아는 동생이 추천해줬어. 검색해가지고 여기가 좀 와인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러더라고. 오. 와인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있잖아. 여기가 좀 싸게 있지, 판답니다 있지. 이래가지고 맞아. 가봤더니 이거 진짜 괜찮다. 좋다. 인터넷으로 사요, 근데? 아니지 와인은 주류는 인터넷 못 사니까 가서 사야지. 거기 매장에 성질 가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지. 뭐 필요하면 알려줄 테니까. 서울이에요? 아니요 경기도야. 아니 안 알려주는 게 낫겠다. 야. 왜요? 너무 멀다. 완전 남쪽. 완남. 완전 그래서- 남쪽? 나는 죽전 밑으로는 잘 못 가요. 근데 지금 포도 얘기도 아닌데 아무튼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싱컨타. 네. 자 그렇습니다. 각자 영향 끼친 식물. 커피, 포도. 포도. 자 이렇게 얘기해보고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설명을 드려야 되네. 이 책 앞에 있는 서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부터 해야 돼. 네. 근데 여기가 중요해 설명이. 서문이 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서문의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까지 들어가기 전에 책의 서문부터 보고 갑시다. 네. 갑니다. 네. 네. 책을 기술하게 된 이유와 과정 같은 것들 네. 쭉 서술을 해주는데요. 네. 식물이 우리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왔고 그게 또 이후에 인간도 그 식물에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유전자 변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륙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 식물 스스로가 또 변형을 하게 되고 환경에 의해서 네. 미래지향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식물을 변화시키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자 하고 있어요. 저자는. 그렇지. 그래서 책에서 주목하게 된 배경이 다양한 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게 약 5만 개 정도의 식물을 접하게 되는데 네. 그 식물이 식량이 되고 그러면서 정착하고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식량을 거래하고 축적하고 저장하고 교환 수단으로 만드는 것 또 그 각각의 식물들이 식량이 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측량하는 단위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네.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문명의 변화가 인류 문명까지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아우르려고 한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식물학자라는 게 굉장히 놀랐어. 우리나라에 식물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내가 접해본 경험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식물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름 어디서나 들어보고 이런 분은 식물학자로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론 짧아서 모를 수 있으나, 그렇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떠한 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와 좀 이질적인 다른 객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게 되는데 식물은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게 어떤 과에 속하고 어떤 류에 속하는지도 학명이 뭐고 일방명이 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식물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각 챕터마다 식물의 일반적인 명칭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학명 네. 그리고 어떤 과에 속하는지 과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서두에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식물학자다운 그런 표기네요. 그 학명이 왜? 말투가 너무 귀여워서. 귀여웠어. 귀여우면 됐지. 학명이 저는 몰랐는데 식물 학명 그 자체로도 식물에 대한 서식지나 그 쓰임새 그리고 뭐 특징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물학자분들은 그럼 딱 학명만 봤을 때 이 식물이 알겠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가 원천인지 혹은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딱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많은 식물이 펴 있잖아. 그쵸. 나무도 있고. 근데 나는 사실 산을 좋아하고 많이 가지만 모르거든. 일반인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 그쵸.
이게 뭐 그쵸. 주목나무고 맞아. 뭐 소나무고 참나무고 참나무 중에서도 맞아. 뭐고 이런 거를 사실 알고는 싶은데 네. 맞아. 알 방법이 없어.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저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그걸 알게 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우리 엄마 세대는 알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게 엄마한테 신기해. 물어보면 다 맞아. 아시잖아요. 대부분 아셔. 뭐 이 꽃은 뭐고 저건 맞아, 맞아. 뭐고. 아셔. 열매가 뭐고. 맞아. 야생화나 그런 나무 이름도 다 아시고 그게 근데 살아온 세대 차이긴 해. 배경이 맞아, 세대 달라서 차이인 것 그런 거 같아. 아닐까요? 환경. 환경?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좀 그렇게 엄빠. 나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걸 근접해서 자라왔는데 보통 이제 도시화가 덜 된 세대잖아. 맞아. 우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네. 삼촌들 얘기 들어보면 뭐 나무도 해오고, 맨 아궁이 불 지피고, 가마솥에 물 끓이고 씻으려고. 그 하다못해 저는 음. 마트에 가도 그 마트에서 처음 보는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저는 처음 보는데 나도 많아. 그게 그리고 뿌리 식물인지 아니면 열매인지 줄기를 먹고 있는 건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 미나리 영화 있잖아. 네. 미나리 떴을 때만 해도 나는 사실 미나리하고 시금치의 외관을 난 구분 못해.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두 개를 블라인드 해놓고 그냥 보여만 주고 야, 이 중에 뭐가 미나리인 것 같아? 시금치인 것 같아? 하면 나 모르지. 내가 난 어떻게 알아. 알아? 난 알아. 그래? 왜냐면 미나리 맛있잖아요. 빨리 맞아. 넘어가자. 아 그래? 그걸 안단 말이야? 먹을 줄만 아는 맛있으니까. 꿀꿀이들은 아니네. 시금치는 맛없어. 시금치 맛있던데. 아 시금치 좋아. 난 시금치 무침이 더 맛있더라고. 뽀빠이네. 네. 숙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식물의 이름을 저자가 정의를 해주는데 네. 이게 좀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식물을 부를 때 저희도 몰랐지만 일반적으로 이 학계에서는 일반명이라고 부르거나 네. 학명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과명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하는 것 같고 네. 저자의 설명대로라면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술적인 표현으로 학명보다는 각 나라에서 이제 고유적으로 부르는 토속적인 이름들 네. 네. 일반명을 사용을 하죠. 그렇지. 더 선호한다는 것을 네. 저자가 설명해 준다는 거. 그래서 야 식물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름이 구분이 되고 분류가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 번은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준 사람, 만들어낸 사람, 이 네. 린네라는 식물학자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책에서. 린네가 린네가 어떻게 거의 다 나오지. 네. 뭐 스웨덴에 있는 린네가 이걸 어떻게 명명했고 어떻게 분석했고. 그렇지. 네. 그래서 린네의 이명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네. 이 모든 식물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거의 이렇게 식물의 얘기합니다. 아버지네요. 칼폰 린네라고 합니다. 네. 풀네임. 스웨덴 식물학자 칼폰 린네. 진짜 식물학자로서의 정보 정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 또 요즘 이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 맞아. 어머님들 맞아, 특히. 맞아. 가드닝. 그렇지. 가드닝 네. 우리 세대도 많지 않나? 저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저도 같아. 가드닝 해요. 요즘에 막 바질이나 그런 허브류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토마토도 그렇고. 맞아. 그리고 파도 비싸서 어, 파테크라고 맞아, 맞아. 직접 제 심어서 친구도 대파. 파를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대요. 걔네 그렇게 조금씩 자라는 잘하는 걸 거. 보면 아, 재밌다가 다 자랐다 싶으면 바로 먹어. 먹어 치우고 또 심고. 그럴 수 있죠. 음. 이게 식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름이 뭐지, 종류가 뭔지 관심이 없었던 게 먹는 거로만 접하고 맞아. 근접하게 뭔가 가꾸는 그런 걸 많이 안 해봐서 그랬던 것 그렇지. 같긴 해요. 맞아, 왜냐면 맞아. 저도 이사를 하면서 식물 친구들을 한 4명 정도 들여왔거든요. 뭐 선물도 받고 그래서 4명. 4마리를 받았는데 네 마리. 그래서 거의 진짜 극진히 키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죽일 수가 식물이 없으니까. 근접하게 와 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잎이 말라 있으면 너무 어떻게 하면서 막 물을 주고, 그러니까 음. 죽이지 않기 위해 막 노력하고 그렇게 약간 공존하는 법을 오. 배우는 것 같은. 야 공존을 배워? 그게 그러니까 가드, 여기서는 맞아, 좀 맞는 것 하자야. 같아요. 공전 배우는. 가드닝의 힘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드닝 한번 시작한 사람들 거의 집 정글로 만들잖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 승리호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 아, 지구를 자연화시키는 거. 맞아, 맞아. 기분이 일단 좋아요.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맞아. 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건데 이번에 봄이 되면서 벚꽃 봉우리가 피고 그런 계절의 변화들이 우리한테 멍울을 다가오잖아요. 맺잖아. 맺힐 때. 그래서 막 어머님들이 막 꽃 피면 봄 되면 막 꽃사진 카카오 찍으시고 프사에 전부 다 꽃사진이야. 엄마들은. 그치.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식물이 우리한테 많은 기쁨을 주고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식물들은 정말 빨리 반응하잖아요. 미리미리.
뭐 가을이 되면 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항상 그런 어른들이 것들을 그런 거 사진 찍고 보여주시고 보면서 하는 말씀 뭐 감사하냐 얼마나 인생이 맞아, 얼마나 맞아. 힘차냐 맞아. 이렇게 또 시작이다. 봄이 오지 않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맞아.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것 맞아. 같은데 갑자기 또 감사해지는 하루다. 정말 네.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식물이네요. 나도 가드닝 하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네. 이 책과는 사실 별개로 조금 더 이전에 네. 작은 이제 텃밭을 사가지고 네. 좀 일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요즘에 주말 농장 많이 하던데. 그 주말 농장 가족 하죠. 단위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게 키우는. 이제 그 농장의 일부를 분양받아서 하는 거잖아. 대여해서. 네네. 그거 말고 그냥 내 땅을 땅을 사서. 어 그 소장농 말고 그 옆에 자작하겠다고. 옆에 그렇지, 도로가 자작. 들어올 곳으로 잘 찾아서 최자작. 나무를 일단 심으셔야 자작이다. 돼요. 아시죠? 괜찮다. 나무 심으려면 그 LH 관련한 기사 네. 몇 개 찾아보면 일단 나무 어떤 나무 죄송합니다. 심으면 저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는 정말 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좀 심고 싶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경기도 외곽 쪽에 약간 이렇게 좀 저렴하게 저평가된 하필이면 또 땅들이 경기도네요. 더 내려가긴 내가 너무 멀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많이 있을 것 같아 주변에. 많지 않고 좀만 저는 가면. 개인적으로 이제 용인, 안성, 여주 이쪽 방면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작물을 키우는 게 그냥 뭐 토마토를 심고 고추를 심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아니야. 나무? 나무를 심고 싶어서. 나무? 왜냐면 내가 토마토를 심고는 싶으나 토마토를 거리가 있는 곳에 심으면 왕복 뭐 한 2시간이라고 치면 케어를 1시간씩 해서 못하니까. 안 되지. 그거 다 죽여버리면 의미가 별로 근데 없어. 나무를 키우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아니 심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한번 심어도 보고 싶고 어. 키워도 보고 싶어. 아. 얘가 한 진짜 5년째랑 10년째를 내가 이제 자라는 걸 지켜봤을 때 맞아. 그래 그런 기쁨이 있다. 맞아. 집에서 그러니까. 키울 수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묘목부터 좀 시작하면 많이. 되는데. 이렇게. 그 예전에 영국이었나 프랑스였나 어떤 아줌마가 집을 높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조경을 해치니까 2층을 못 심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에 낮은 층에 집을 지었어. 근데 그 아줌마가 열받아서 자기 정원에다 나무를 심었지. 근데 그 나무가 20m 넘게 자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이 흘러서 아예 자기네 집을 둘러싸고 조경을 너희 한번 된통 막혀봐라 대박이다. 하고서 나무는 복수를 어쩔 수 했다. 없으니까. 최근에 내가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물론 안 돋았는데 누가 뭘 나한테 들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최근에 거야? 나한테 누가 풀테크를 한다고 그랬어. 풀테크는 뭐예요? 그래서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누군지 정확한 또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네. LH 직원 기억이 안 아니에요? 나. 아니야. 완전 지인 중에. 뭐 그러면 알아보고 내가 한번 얘기하지. 내가 한번 대파심하는 다시 거 한번 아니야? 생각 더 나면 해볼게. 풀테크란 뭔가 이제 누가 해줬지? 화분 같은 걸 키워서 판매하는 건가? 그런 건가 봐. 그런 개념으로 그런 거 있는 하잖아. 거지. 다육이. 어. 다육이 키워서 분양하고 그런 뭐 거 금 나온다며. 좋은 종은 금가루가 나온대 거기서. 다육이한테서요? 다육이가 아니고 다육이가 아니고 그 금이 이름이 나오는 있어. 화분이 있어요. 진짜? 그게 한 2, 30만 원짜리가 있어. 30만 원인가? 진짜 금? 금가루. 신기하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두서 없지만 저자 소개, 책 소개, 소감 간단하게 서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에는 총 50가지의 식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약 20개 정도 추려볼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작은 맨드레이크부터 가겠습니다. 네, 맨드레이크는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맨드레이크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이게 그림을 보셔도 아마 이거 처음 보는 식물인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식물들은 순서대로 나온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발췌한 순서대로 네네네. 설명을 드린다는 거. 네. 약간 무작위성이 있어요. 네. 네네. 그 맨드레이크를 저희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지중해 지방이 원산지인 허브과래요. 한국 사람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식물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치. 충분히 그렇다면 네. 우리가 모를 수 있지.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 영국 오. 입장의 식물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국 어떻게 입장이라기보다는 영국이나 영국의 유럽 배경으로 쌓여 배경으로. 있는 지식과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끌고 온다. 그래서 어떻게 유럽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식물들이 그게 대부분 다 다뤄져 있고 어떻게 또 머리. 그게 나 순간 미친 줄 알았어. 아니 아무런 사전 교감도 없이 지금 머리를 이렇게 위로 들더니 맨드레이크 머리. 순간 멍했어. 머리 보고 멍.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할 수 있지. 네. 대신 사인만 좀 줘. 넌 얘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거야 좋지. 자. 네. 그래서 책이 어디부터 미안. 말해야 돼? 맨드레이크 머리가 오늘 집에 가서 생각나겠네. 네. 얘 매번 이런 식인 거 알아? 얘가 말할 때마다 우리 못 둘이 꼭 잘라 먹더라고. 아니 안 잘라 먹었어. 그래? 무튼 또 내가 그랬나? 자, 영국과 유럽을 배경으로 한 가지과의 허브의 한 종류래요. 네. 맨드레이크는 고든 뿌리를 갖고 길게 자라는 식물이고 자주 색깔의 꽃이 있고 탁구공만한 아주 작은 노란색 열매를 맺어내는 그러니까 식물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도 힘들어. 네, 근데 맞아.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음. 그냥 내가 한번 이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묘사를? 해보면 또 건방지게 이 뿌리 부분은 뭔가 인삼, 산삼 닮았어. 맞아요. 뭔가 느낌은. 네. 잎도 땅 아래 있는. 근데 잎은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못 자란 배춧잎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린 배춧잎 느낌이야. 네. 좀 뭐 와닿지 않나? 비실비실. 비실비실한 느낌. 아무튼 이 맨드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봅시다. 네. 맨드레이크는 사탄의 사과, 바보의 사과, 사탄의 촉수 등의 정말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의미야. 네. 대부분. 환각제로 사용되는 트로판 알칼디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환각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던 식물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게- 맨드레이크를 시작으로 마약 또는 중독성이 있는 식물을 몇 가지 다뤄볼 계획이에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죠. 제일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맨드레이크의 역사는 고대 수메르인과 이집트인,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4, 5천 년 전 정도 될 것 같고 이전에도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맨드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환각 성분이 고대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로마 종교 의식에 많이 활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야. 그 시절에 음. 아무런 찾아냈어. 개체나 계측 측량이 안 될 때 음. 이게 이런 효과가 있어서 네. 이 양을 조절하고 이런 식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종교 행사까지 이용했던 것. 실제 난 진짜 인간 대단하다고 봐. 그러니까 독성이 있어서인지 제수들한테 화형을 선고할 때 그들한테 주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맨드레이크의 그 독성을 투여하는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고용량을 사용을 할 때는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게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범위에 사용이 됐었다고 하는 거죠. 난 책에서 맨드레이크 설명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중에 나온다는 거. 로미오와 줄리엣. 네. 줄리엣의 대사 중에서 네. 맨드레이크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땅에서 뽑혀 울부짖는 맨드레이크의 비명소리라는 대사가 있는데 여기서 맨드레이크가 언급되었었다는 것. 몰랐지. 어디선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봤겠지만 책이든 영화든. 맨드레이크까지는 기억 못했던 것 그렇지. 같아요. 이때 그냥 뭔가 싶었겠지 않을까? 이런- 근데 저 셰익스피어가 이 맨드레이크 구절을 넣은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뭔데? 이 구절이 땅에서 뽑혀 울부짖는 맨드레이크의 비명소리 있잖아요. 근데 맨드레이크 모양 자체가 뭔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뽑혀 나온 약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대요. 실제로. 공감됨? 네. 그래? 그리고 밑에 뿌리 부분 보면 사람처럼. 약간 인삼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하반신 같이 생겨서 땅에서 이렇게 억지로 이제 머리채 잡혀서 뽑아 올린 나오는 느낌. 그 느낌이어서 그걸 묘사하고 싶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더 사탄의 사과라고 불린다. 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맨드레이크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양귀비 넘어가 봅니다. 네. 같은 계열로. 꽃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중국의 미녀 중에 양귀비 있잖아요. 맞아. 있었지. 들어봤어요. 나는 사대 그 미녀 뭐 양귀비가 이 여기 앞편의 양귀비처럼 치명적이라서 양귀비라고 이 이름 불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양귀비 했을 때 나는 그 여자가 더 먼저 떠올랐어. 양귀비 알겠습니다. 하면은 네네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서구인들이 아편과 중국을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아편을 사용한 것은 중국이 더 뒤늦게 사용했다. 맞아요. 네. 서양보다. 맞아요. 우선 아편은 양귀비의 봉우리에 상처를 내면 하얀색 액체가 나온대요. 네. 그 액체를 이제 건조시키면 끈적끈적하는 성분이 되고 그것이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편에서 추출시킨 게 모르핀, 모르핀에서 추출시킨 게 헤로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귀비, 아편,
모르핀, 헤로인. 헤로인. 그렇지. 이런 순서로 간다는 것. 네. 계속해서 추출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편은 중국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이집트나 그리스 고대 의학 문서에 사용돼서 진통제로도 오랜 그렇지. 역사 동안 사용이 되었던 식물 중에 하나였다. 아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편 전쟁으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아편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역사책에 나오듯이 중국이랑 영국이 아편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고 그 시작은 영국은 중국에서 차를 사고 싶었어요. 중국의 차가 굉장히 유명했고 고급이라. 고급 차를 추출하는 방법을 영국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안 항상 알려주고. 고급 중국 차를 수입하기를 원했고 그 대가로 영국은 은을 매번 줘야 했죠. 근데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국부가 유출됐다.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본인의 식민지로부터 식민지인 인도로부터 아편을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중국의 싼값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아편을 피우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하다못해 중국 남성의 27% 약 평균 4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아편을 필 정도로 중독이 과다해졌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해서 음. 영국으로부터 오는 아편을 많은 제재를 하다가 네. 1840년에 인도에서 들어오는 영국의 아편 무역선을 중국이 불태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렇지. 근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빌미로 이제 영국이 화가 나서 중국을 어택. 그래서 전쟁. 그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래서 그럼- 아편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날다는 그러니까 게 그게 이제 세계를 정복한 식물들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런 대표적인 이유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의 남성 27%가 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담배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 이거는 치면? 난 27%는 사실 신뢰가 안 되는데 난 더 많았을 것 같아. 더 많았을 이 당시에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리서치를 다 했겠어. 맞아, 중국 맞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담배와 다르게 아편 같은 경우는 환각 성분이 있는 마약류니까 맞아. 남성의 27% 혹은 더 많은 과반이 마약에 중독됐으니 어쩔 수 없이 과반에 중국은 가깝게. 조치를 취해야겠었죠. 그래서 양귀비라는 식물이 인류의 전쟁을 일으킬 만큼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식물로 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양귀비에서 세 가지나 나온 거네요. 양귀비에서 그렇죠. 아편에서 몰핀에서 그렇지. 헤로인까지면 근데 전부 다 중독성이 강한 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이번에 알쓸범잡이라고 그 윤종신 알고 보면 쓸데없는 범죄 쓸 때 있는. 쓸데있는 범죄 이야기인데 음. 거기에서 1편에서 마약을 다뤘어요. 안 봤어. 그래서 양귀비, 아편, 몰핀, 헤로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도 설명을 해줬었고 그리고 필로폰. 네. 필로폰은 최초로 식물이 아닌 화학으로 만들어낸 마약이래요. 인간의 의지로. 필로폰이. 그래서 그 필로폰이라는 뜻이 필로가 노동이고 포너스 사랑. 그러니까 노동을 사랑하라는 합성어로 필로폰인데 산업혁명이 두드러지면서 밤을 안 자고 일을 시키길 원한 거야. 잠을 안 재우고. 잠을 안 재우고. 잠을 안 자고. 그래서 더 환각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맞게 한 거예요? 필로폰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사랑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너무 지급이 되었고 내가 여기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좋더라. 뭐야? 필로폰이? 그 위장 내시경 할 때. 그게 위내시경 할 때. 필로폰이죠.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절대 뭐- 아닌데. 그거 뭐죠? 위내시경 할 때 그 스르르 우유주사 잠다는 아니에요? 거 있잖아. 응. 그거 너무 좋더라. 너무 놀랍다. 프로포폴이지, 프로포폴 이거는. 맞아. 프로포폴. 아니 뭐 난 의학적으로 쓴 거니까. 그쵸. 음. 그래서 수면제 이런 근데 그런 느낌이 내가 좋다고 나도 느낄 정도면 이거를 놀라우니까 불면증 있는 그런 사람들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구해서 하다 이제 불법으로 걸리고 하게 되는 거죠. 무튼 그렇게 네. 마약을 다뤘던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너무 재밌던데. 난 잠들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냥 스르륵 눈 감고 눈 뜨면 이미 난 다 검사 끝나고 나와 있고. 그치. 뭐 별일 없었나요? 그러면 뭐 몸부림 좀 치셨어요? 뭐 이러고. 그쵸. 근데 그거는 한번 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빠지면 그러니까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마약이라는 게 막 재벌들 모든 걸 갖춘 정말 잘 나가는 스타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사실 너무 중에 일부가 아주 극소수가 하죠. 극소수인데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충족이 된 거야. 더 이상 더 가질 게 아쉬운 게, 없어. 그렇지. 가질 뭐 게 없는 차도 거야. 갖고 마지막에 하는 집도 거다. 갖고 뭐 그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잃을 게 되는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걸 해서 그걸 하고 다 잃려. 모든 걸 다 잃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의 끝판왕이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못 끊어. 아까 냠냠이도 말했지만 커피 만잔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익숙해지니까? 루틴으로 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럼 그게 안 뭐 하면 어색하고 이유가 막. 있나? 다만 이제 장르가 다른데 그 장르의 중독성이라는 게 좋은 방향이냐? 인간 사회에서 제정한 법이라는 기준에 도덕이라는 기준에 옳지 않은 그쵸. 기준이냐? 음.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합법적인 저기- 나라가 있는 대마초. 자 마리화나 얘기로 갑니다. 네. 56페이지. 네. 삼과에. 삼과에. 삼과라고 하고요. 삼과라면 뭐 인삼, 수삼 이쪽 그렇지. 과라는 거죠. 거기에 속하는 환각 작용이 있고 마취 효과가 있는 대마초. 대마초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마초 어떻게 음. 생겼는지 처음 보죠. 나는 그거 알았어. 근데 저는 영화에서 봤어요. 나 다큐 같은 데서 봤어. 영화에는 실제. 간혹 나오니까. 이걸 뉴스에도 뭐라고 가끔 나와. 뭐라고 묘사해요? 이 생김새를? 자 묘사왕 이슬이 또 갑니다. 근데 사실 저는 대마초를 약초의 형태로 본 건 아니고 담배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나온 형태로밖에 못 보긴 했어요. 대마초는 영화에서. 네. 약간 아사 직전인 단풍잎. 아, 내 상상력 괜찮지 않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은 거. 아사 잘했다. 직전. 그러니까 단풍잎이 10kg를 뺀 거야. 누구처럼. 저처럼 제가 9.6kg로 오늘 신정 이후로 다이어트. 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친 듯이 다이어트한 단풍나무. 그런 느낌 나잖아. 그래. 그러면 이 잎을 따서 좋았다. 이제 태운다는 거죠, 대마초가. 그렇지. 그렇죠. 마리화나라고도 하죠. 근데 대마초에서 난 사실 부정적인 내용 워낙 많으니까 네. 패스하고 그래도 내게 놀라운 정보를 전달했던 건 성경과 화폐를 만들 때 이 삼이 많이 함유된 종이의 인쇄가 된다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대마초나 마리화나를 보고 꼭 나쁜 용도만 있잖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맞아. 우리 실제로 실생활에 많이 쓰이더라. 지난 6,000년 동안 대마초를 재배해서 식량과 섬유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긴 식물이고요. 그래서 질긴 것 같아요. 이 대마초가 섬유로 사용을 하고 종이로 사용을 했다는 거 보면 성분이 좀 질긴 성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잘 모릅니다, 사실. 네. 마지막으로 이 맨드레이크, 양귀비, 대마초에 이어서 담배. 네. 맨드레이크와 같은 가직과에 속하는 담배를 말씀드려 봅니다. 네. 담배는 원생지는 남아메리카이고 1500년대쯤에 유럽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1560년대에 프랑스 외교관인 장리코가 이제 왕에게 담배를 진상을 하면서 엘리트급에서만 먼저 통용이 됐지. 통용이 그치? 되는 어떤 문화로 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귀족층이나 높은 계층 사람들만 접할 수 있는 품목이다가 그렇게 되면 더 빨리 확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담배는 뭐 얘기해도 되나? 담배는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편의점이나 가게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담배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과거의 담배, 인류사에서의 담배는 정신병이나 매독 같은 것들을 치료해줬던 치료약으로 쓰였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또는 알아야 될 담배의 과거인 것이고 지금은 다만 이제 그 담배라는 것의 쓸모나 소용이 많이 와전되거나 변화돼서 자본주의의 흐름 뭐 여러 가지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담배는 실제 헤로인과 코카인에 이어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약물 중에 세 하나다. 번째로. 그렇지. 세 번째. 그래서 과거와 지금의 쓰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앞서 대마초도 그렇고 지금 그럼요. 말씀드린 담배도. 다 처음에는 약, 진통제, 그렇지. 그러니까 진통제. 치료의 목적으로 맞아. 출발했는데 아픔을 잊게 해주는 네. 아무래도 성분 자체가 좀 독하고 독 성분을 추출할 수 중독성이 있다 있고. 보니까 마약으로 변질된 케이스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 근데 담배가 이렇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중독성이 강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으로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지 뭐. 그리고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 그럼 대마초도 기호식품인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것은 내 생각에는 각 나라별로 처한 상황, 정한 법제에 사회적인 따라서 위치? 그렇지. 사회적인 관계? 합의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았나. 191페이지에 담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한 줄이 나는 가장 임팩이 있었는데 담배는 이 지구상에서 다른 어떤 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 소개하는 50가지 식물 중에서 가장 치명률이 높은 식물로 소개를 한다는 거. 담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미에 인공적인 유전 조작이 최초로 된 식물이 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식물을 분석하고 그 유전자를 해석해내는 데에 일조를 했던 식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담배가 인공적인 유전 조작의 최초 식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전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유전 조작이라고 하면 그 식물 뭐 모양을 바꾼다든지 그렇지. 어떤 식물과 식물을 융합해서 새로운 식물을 만든다든지 음. 이런 정도의 잡지식만 갖고 있었는데 음흠. 그거의 최초 출발선이 담배인 거잖아요. 그리고 맨드레이크, 양귀비, 대마초, 담배를 4개를 묶어서 네. 이 4가지 중에는 담배 역사가 가장 짧아. 오. 그러니까 16세기에 나온 거야. 나머지는 수메르, 이집트, 고대 시절로 기원전 5세기 뭐 음. 이런 때로 넘어가는데 담배는 사실 그 역사가 500~600년밖에 안 됐다. 인류의 기록된 역사로는. 그 이유가 아메리카에서 시작돼서 그런 거 그렇지. 아닐까요? 맞아. 음. 그게 이제 책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네.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에서 전파되는 여러 가지의 기호식품, 기호식물과 함께 담배가 전파됐다라고 음.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 그럼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률이 높다. 높고 가장 일상에서 접할 수 있고 만연해져 있는 네. 식물과로 봐야 되는 거지 담배를. 세네. 그래서 이게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좋더라고 이 책이. 살면서 우리 어릴 때는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4~5천 살 되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야 라떼는 담배가 좋겠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맞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은 모르고 당연히 담배는 그냥 유해하고 나쁜 음. 기호식품을 알고 있다는 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아닌가. 그게 좋더라고. 대마초도 그렇고. 담배가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이것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만약에 헤로인과 코카인 뭐 이런 불법 마약류에 속하는 애들도 이렇게 유통이 허가가 되었었다면 더 많이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지. 그래서 더 뭔가 아비규환이 됐겠지 사실.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게 그 유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자, 맨드레이크, 양귀비, 대마초, 담배. 인간 역사에 유해하다고 저희가 오해했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식물들을 한 대 묶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임의로 묶어봤고요. 자, 넘어갈게요. 보리, 밀, 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가 책에서는 따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3가지를 저희 묶어서 한 번에 말씀드려볼게요. 곡물을 묶었네요. 네, 세계 4대 곡물 중에 3가지가 언급이 됐다. 네. 3개 다 볕과에 속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이제 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리는 인간의 4대 곡물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 저는 근데 책에서 보리를 식용으로 먹는, 그러니까 빵으로 먹는 사람도 많지만 가축 사료로 보리를 되게 많이 쓰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몰랐어요. 뒤에 갈대가 그렇던데? 갈대도 갈대도 많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사료의 재료는 갈대. 근데 하지만 팽숙이 말한 대로 보리도 굉장히 많이 사료로 사용된다. 이런 건 정말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책을 보고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요즘엔 또 사료를 이래서 보는 거 먹히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소 키운다 이러면 갈대 아닌 보리 먹겠네라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맞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이제 그런 잔지식. 그래, 우리의 잔지식. 왜냐면 정말 잔지식.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전혀 모르지. 네. 그냥 사료는 볕단이나 먹고 맨 이런 거나 맞지. 소가 맞아, 먹는 맞아. 거. 자, 근데 보리도 역사가 참 유서가 깊더라고요. 굉장히 깊지. 맞아. 무려 5,000년 전 또 수메르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시작이 수메르야.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경우도 수메르의 설형 문자판에 보리로 만든 양조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네. 약간 추측인 거 아닐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리겠지. 이렇게. 아직까지 발견된 역사는 이거일 수도 있다고 봐 네. 나는. 네. 인류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수메르 문명. 음. 해서 됐고 나는 어쨌든 보리에서는 가장 신기했던 건 에일과 라거를 구분해 준다는 거. 그쵸. 이속보리와 육속보리. 그러니까 2줄 보리, 6줄 보리로 그러니까 라거와 에일의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몰랐어요 이거. 나 몰랐. 나 그쵸. 완전 몰랐어. 다 몰랐죠. 그러니까 보리로 맥주를 만든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래. 2줄 보리가 있는지 몰랐고 맞아. 6줄 보리가 있는지 몰랐다. 그 6줄 보리를 라거라고 부른다는 거. 근데 이 6줄 보리는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 네. 그리고 2줄 보리, 소위 이속보리라고 만드는 것은 에일. 우리가 에일 맥주라고 부르는 것은 영국과 독일산이라는 거. 이 구분을 난 전혀 몰랐어. 맥주 지금까지 진짜 한 몇 년이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가까이 20년 가까이 먹었는데. 저는 보리의 품종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게 양조 방법의 차이일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었어. 그쵸. 저도 생산 방식이나 내리는 방식 그렇지, 뭐 이런 게 그런-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재료부터 이제 다른 거죠. 품종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맞아. 그래서 미국이 라거, 영국과 독일의 에일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어디 가서 맥주 드실 때 라거가 나오면 6속 보리다. 6줄 보리. 에일이 나오면 2속 보리. 이속보리. 이 기본적인 거 모르다니. 모르고 먹었어. 맞아요. 이제 알고 먹겠습니다. 그 맥주는 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한때는 식수가 깨끗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재밌었어. 식수 대신 차라리 맥주를 마시기도 조금씩 하신다. 네. 먹게 했다는 거. 아이들에게도. 네, 장티푸스균이나 콜레라균이 득실거리는 그런 물보다는 차라리 보리로 만든 맥주를 먹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기하면서도 이게 불과 200~300년 전 얘기거든. 맞아, 그 맞아.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물이 깨끗하게 얼마나 됐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리마인드도 좋더라.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인간이 깨끗한 물을 먹게 된 지가 진짜 불과 100년? 50년? 밖에 안 된 거야. 와, 놀랍더라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돈의 화폐의 기준이 됐던 그렇지, 그렇지. 보리가. 이것도 신선했는데 교환이 돼야 되니까. 네. 실제로 영국의 신발 사이즈는 보리의 보리 보리 아래 아래 크기 길이를 기준으로 7과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나이키 가서 신기하다. 신발을 샀는데 마침 네. 근데 뭐 270cm 아니더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박스가 8, 9, 9.5, 숫자. 10 그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럽 사이즈인가? 유럽인가 미국인가 유럽.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우리나라 사이즈는 아니야. 네. 센티미터가 아니어서. 미국 사이즈다. 그건. 그런 거야? 네. 잘 샀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산 거야. 나 신발. 오랜만에. 깜짝 놀랐. 나 진짜. 뭐 그전 신발 뭐 구멍 뚫렸어요? 그러게 바닥 갈라졌어요? 근데 진짜 그런 적 있어. 신발에 빗물이 들어와서 신발을 산 적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 진짜로 그러는데. 불과 한 4년 전인가? 비가 오는데 양말이 다 젖은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게 왜 이랬는데 아래서 들어왔더라고. 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진짜. 찢어져. 사야지 그럼. 제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랬었었고. 보리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시죠. 넘어갑니다. 자, 빵밀. 자, 밀 갑니다. 보리에 이어서 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밀은. 그리고 이거 신기했는데 빵밀이 스스로 유전적 변이를 한대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해 간다는 거죠. 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회적 특징을 가진 곡물이었다고 하는데 특정한 지역에만 재배돼서 굉장히 값이 비쌌대요. 근데 요새 빵 싸졌죠. 밀로 만든 그렇죠. 빵 이런 거 식빵 한 봉지 뭐 2~3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서 약간 빈민층에서는 구매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좋은 얘기고 이 밀과 보리와 별을 함께 밀과 보리가 밀과 잘 보리가 노래 한번 부르고 가세요. 얘 모르나 봐. 5, 6, 7, 8 밀과 그게 뭐야?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언니 노래야? 몰라? 밀과 보리가 잘한다. 밀과 보리가 잘한다. 밀과 보리가 밀과 보리가 잘한다. 대박. 다 편집. 노래 처음 들어본 불러본다 거 이거. 같아. 들어본 거 같다고? 역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이것도 모르나? 이거 근데 동요에 동요. 동요예요. 그렇지. 그래서 오빠는 아는 걸 수도 있어. 네. 자, 보리와 밀과 별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었을 때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이 나온다. 스티븐 해리스가 이 내용을 언급하더라고. 난 이게 진짜 놀라웠고 이 책에서 가장 재밌게 본 부분. 제가. 자, 어떤 내용이냐면 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장이 농업혁명이거든요. 네. 근데 2장 농업혁명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신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인간이 정착생활, 즉 농경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더 불균형해지고 부족해지고 그 수렵 채취할 때보다 그래서 인간의 골격이 변한다거나 더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더라고. 네.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사피엔스를 읽고 이 내용을 참고했을 수는 있으나 정말 식물학자로서도 굉장히 내셔널레가 있는 근거가 충분한 내용으로 보리와 밀과 별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언급한다. 네. 그래서 밀이 실제로 굉장히 소화계통과 건강 상태에 영향을 좋게 미치는 식품이 아니래. 네. 식량이. 밀이 철분을 흡수하는 지연 성분으로 열심히 인해서 했다. 비타민 D를 결핍시켜서 구루병에 시달리는 인류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농경 사회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밀이 주식으로 변하면서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골격. 턱 구조 이런 것까지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서는 잡아먹고 뜯어먹고 이러면 치아가 더 강했을 거 아니야. 턱도 더 씹었을 거고. 맞아. 그러나 이제 부드러운 밀이나 보리를 먹다 보니 인간의 턱 구조, 하관의 구조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치아도 정말 작아지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먹는 걸 멈추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정말 골격이나
뭐 생김새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이만큼 그런 것 같아. 살다 보니까 특히 껌 많이 씹으면 뭐 턱 발달한다고. 사각턱 된다 이런 거. 이제 보이는 거죠. 어렸을 때는 모르지. 몰랐어. 모르고 막 씹지. 그래 말랑말랑 할 때는 몰랐다가 그치? 맞아.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게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피자,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되게 뾰족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뭔가 서구화되어가는 느낌이랄까? 나 키는 다 크더라. 남학생들 키 진짜 커. 맞아. 속눈썹도 길잖아요. 그게 햄버거 피자. 그러니까 그거는 서구화된다 뭐 그런 의미인가? 아니 그거는 환경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요즘 아이들은 속눈썹이 근데 그렇게 빨리? 야 무슨 실- 인간이 아니 실제로 유전자가 그렇다던데? 그래? 어. 이거 한번 팩트 체크 해야겠네. 그래서 이슬림이 말한 것처럼 식물이 인간의 식량이 인류의 체형까지도 변화시켰다로 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별을 얘기한다. 벌써 별을 얘기하는 벼가 아니고 어, 밀을 밀을 얘기했다. 다루었습니다. 자, 보리와 밀 넘어갑니다. 벼 얘기할게요. 네. 벼는 아시아 지역에 주로 그치, 서식하는 벼는 사실 우리 쌀이잖아. 네. 동양인들의 주식. 그쵸, 동양인들의 주식이죠. 이게 두 가지 종이 있대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저희가 동남아시아 놀러 가면 흩날리는 쌀알 맞아. 있잖아요. 벽흥암. 납작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왜 다르지? 왜 똑같은 벼인데 왜 다를까? 저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두 가지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카 종, 이건 찰기가 없고 알알이 긴 형태고요. 자포니카종. 자포니카 종은 찰기가 있고 길이가 짤막한, 주로 한국에서 먹는 벼는 자포니카 종에 속하게 되겠죠? 두 가지 종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벼가 재배하면서 메탄가스 이거. 이거 우리 지난 또 기후변화. 근데 뭐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먹어야지. 벼 재배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인류가 발생시키는 활동 발생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뭐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지. 이거는 필요악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별을 인간의 주식으로 삼지 않았으면은 또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환경. 맞아. 그렇겠지. 주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다 보니까 지구도 변하고 인류도 변하고 그리고 또 그 식물 자체도 유전적인 스스로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책에선 나오진 않았지만 보리, 밀, 벼를 유전자 조작이나 환경적인 기술로 인간의 몸에 영향이 가는 식량으로 만들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황금쌀알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금쌀이라는 걸 개발해서 어떤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해서 비타민 A가 결핍인 벼의 특징을 없애는 거래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쌀을 사실 갈수록 안 먹잖아 우리가. 그쵸? 동양인들도 한국인들도.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비하면 왜냐면 먹거리가 먹을 너무 게 너무 다양해졌고 많아져서. 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쌀이 밥심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까지 먹을 뭐. 필요가 없다? 아니면 아니 수요가 줄 이거와는 거다? 별개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쵸. 물론 쌀의 소비량은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맞아. 그래서 정부에서도 쌀을 사주잖아요. 그렇지 많이 사고. 2000쌀 아시죠? 그러네. 진짜 쌀을 많이 안 먹어요. 나 진짜 안 먹어 지금. 왜냐면은 오빠는 진짜 안 먹을 거고 다이어트 저는 중. 면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밀을 더 많이 먹어요. 유재석이네. 그러네. 면순이어서. 그래도 셋 중에 면순이. 보리를 제일 많이 먹겠네요. 맥주. 그쵸? 나 맥주 잘 안 먹어. 배부르니까. 와인, 소주 뭐 그 정도야. 그렇다면 최근에는 보리도 아니었다. 양주는 진. 보리 하지. 보리, 벼, 밀. 자, 이슬보리입니다. 이슬보리 하라니까 한다. 자, 그래서 보리, 밀, 벼 묶어봤습니다.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겠다. 네. 그만 치죠. 빨리 넘어갑시다. 툭툭 치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묶음, 마약과 그리고 식량이 되는 곡물과. 곡물과 정도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커피부터 갑니다. 네. 커피에서는 추출되는 카페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피는 카페인이지. 네. 그쵸? 카페인도 역시 합법적 약물로 쓰이고 있고 합법적으로 쓰이는 약물 중에선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이다. 네. 네. 카페인을 액체로 추출해서 먹는다기보다 커피에 넣어서 먹고 원두로. 콜라에도 들어가 있고 음흠. 여기저기 음료에 많이 혼용돼서 비카스에도 들어가 쓰이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인간의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고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나 뭐 동의해. 저도 근데 동의해요. 중추신경을 자극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려면 오빠가 하루에 만잔 먹어야 되는 거지. 커피를.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각성 효과 이런 거 아니야. 중추 잠올 신경이 때. 각성되면 활성화돼. 대사량이 활성화돼. 그렇지. 뭐 핫식스 먹고 그런 막 거. 불태우는 거잖아.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심장이 갑자기 빨리 바운스, 뛴다는 바운스. 건가? 뭐 그쵸? 그렇게까지 설명. 그러네. 친절하시네. 핫식스에도 들어있으니까 그럴 그래. 수 있죠. 그런 사실 커피는 너무 많이 아셔서 모르실 네. 만한 내용을 맞아요. 얘기해 보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말씀드릴 게 뭐 장미, 토마토, 감자 이런 것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런 거 싹 빼고 네. 정말 새롭다 싶은 것들만 어디서 전달을 드리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몰랐는데 16세기 이슬람에서 동쪽 기독교 지역으로 확산시켰다고 해요. 네, 시작이 그러면서 언제인지. 확산이 됐죠. 기원이라고 할까?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죠. 에티오피아 산악지대에 이제 서식을 하기 시작했고 커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염소를 보고 저게 뭐지 해서 이제 사람들도 먹기를 시작했고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확산이 그렇지. 되어진 거죠. 그러다 아시아까지 온 거지. 네. 네. 시작은 9세기 에티오피아네요. 아하. 네. 그러니까 커피 역사도 약 1000년밖에 안 그쵸, 됐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류가 먹는 거 보면 이 속도가 대단하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커피가 유럽의 식민지화를 발돋움해서 더 확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얘기해주지만 제국주의. 커피가 어떤 자본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산업이 아니고 단순 노동력, 진짜 커피 한 입 한 입 따고 그걸 가공하고 껍질 까고 로스팅하는 그 노동력만 오, 착취가 되면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그렇지. 재배 방법은 특이한 게 없이 쉬운데 단가와 원가가 싸잖아. 맞아. 다만 노동력이 들어갈 뿐이지. 그쵸. 그리고 뭐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잖아요. 그쵸. 그렇지. 남아메리카 리카에도 같은데도 많이 자라고 보통 브라질이. 아프리카랑 이제 우리나라도 남아메리카에 커피 많죠. 재배하던데 뭐. 오. 맞아요. 맞아. 우리나라에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진짜 커피 많이 먹죠. 여기 냠냠이가 제일 많이. 먹어. 근데 스타벅스. 유럽도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유럽은 약간 이렇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인데 우리나라는 야, 오늘의 커피랑 아메리카노의 차이가 뭐야? 나는 오늘의 커피를 요즘 먹기 시작했는데 별로. 아메리카노는 스타벅스에 쓰는 하나의 커피콩을 가루를 낸 거고. 아메리카노로 추출한 거고 오늘의 커피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걸로 알아요. 아. 커피가 그러니까 오늘은 뭐 에티오피아, 내일은 아, 그런 네팔, 거야? 다음은 과테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300원이 저렴해서 먹고 오늘의 커피가. 이런 말 해도 되잖아 근데 뭐. 되죠. 되죠? 되지. 근데 또 맛있더라고. 맛이 좀 더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느끼는 맛은 그래. 아 근데 아메리카노보다. 물론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로스팅을 진하게 안 한대요. 왜냐면 아메리카노? 어느 나라에 납품이 돼도 같은 맛을 나게 하려면 아. 원두의 의존도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많이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음. 일반적인 아메리카노가 좀더 쓰다? 스타벅스가 쓰다. 아. 좋다. 자, 그렇군요. 커피 얘기는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넘어갑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쫓겨. 마음이 쫓겨. 쫓기니까 최대 20분이고 한 15분 봅니다. 달려야 돼요. 빨리 갑시다. 자, 네. 커피 했고요. 차 얘기 갈까요? 차 갑니다. 간단하게. 네. 네. 차는 동백나무과라는 점 말씀드리고 앞서 아편 전쟁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중국 차를 수입하기 위한 영국과의 전쟁의 발발점이 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중국이 기원전 350년부터 차를 마신 거고 중국의 수출로 인해서 서양은 16세기부터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아시아가 먼저다라는 점 차는 네. 커피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차 한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장미. 장미 전쟁이요? 음? 아니면 유전자요?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게 바로 장미 전쟁입니다. 장미 전쟁은 흰색 장미를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하는 요크 가문이랑 붉은 장미를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하는 랭커스 가문이 전쟁을 하게 된 계기.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랭커스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랭커스터. 그래서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교배한 튜처 장미라는 문장을 사용을 실제 교배한 했고- 건 아니고 그 붉은 잎 5개, 흰 잎 5개를 섞어서 총 10개 잎으로 구성을 한다. 그 문양을. 네. 그걸 이제 튜터 장미 장미라고 문장을, 부르고 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게 계기로 영국의 국화가 그렇지. 장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튜터 문장을 세운 게 랭커스터 가문이 이기면서 세운 건데 그 가문의 이제 대표라고 해야 되나? 그 수장인 헨리 튜터가 그 헨리 7세잖아. 헨리 7세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헨리 7세로 이걸 내가 등극하면서 안 해.
장미 전쟁이 끝났다고 해요. 아 노동부터 전쟁.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로맨틱한 거야. 그 어떤 전쟁에 장미란 이름 붙이냐. 그러니까요. 그쵸. 그렇잖아. 우리나라 봐 살수 대첩. 물론 너무 훌륭하지. 훌륭한 한산도 대첩 이런 거잖아. 그렇죠. 보통은 이제 지역 전쟁에는 이름으로 지역명이나 진짜 뭐 사람 이름 따거나 이런 건데. 장미 전쟁이라니. 자, 낭만적인 표현을 낭만적이다. 썼어요. 네, 그것에 빗대서 장미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네. 현대에서는 붉은 장미를 사회주의를 대표하기도 하고 했었고. 1940년대에 반나치를 흰 장미를 상징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반나치즘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네. 당시 이제 흰 장미가 그러한 운동을 대변했다. 네. 상징성을 띄었다. 마스코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장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상징성도 책에서 언급을 한다는 네. 것입니다. 네. 자, 감자 갑니다. 감자. 장미 했고요. 감자 가봅니다. 감자 가지과에 포함되는 식물이고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교환의 결과물로 가지고 오면서 1492년에 유럽으로 전파가 된 식물입니다. 감자가 굉장히 저렴한데 게다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포만감도 있고. 유럽에 이제 전파됐을 때 영국에 처음 전파된 거죠. 네. 그다음에 영국 화학자 프랑스. 파르망티라는 사람이 감자를 프랑스에 널리 알리면서 프랑스에도 건너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 파르망티라는 영국 화학자가 감자를 알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감자로 만든 요리를 내놓거나 아니면은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4세에게 감자 꽃을 부케로 만들어 선물을 하면서 또 이게 이슈가 되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감자에 열광을 하게 되고 게다가 식량난에 이르르면서 감자를 사람들이 키우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영국 학자 파르망티가 나폴레옹에게 최고 훈장을 받는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감자를 확산시킨 되게 감자의 열심히 아버지다. 전파했네. 응. 감자 삼촌 정도는 되겠다. 아버지는 아니고. 예. 예, 영국의 화학자 파르망티. 네, 이런 비하인드가. 감자계 용형이다. 아, 예, 감자의 역주행을. 역주행. 그러네. 역주행. 역주행이죠. 자, 후추 봅니다. 오, 후추 뭐 있나요? 후추 신기했어요. 네. 후추가 원래 지금 왜요? 순간 화음이 깔려가지고 후추가. 나 집에 가서 다시 들어. 후추. 순간 본의 아니게 둘이 화음이 후추로 깔려서. 후추가 그 오뚜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네모난 거 오뚜기 맞나? 그 오뚜기 썰면 그러니까 후추 항상 집에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후추가 딱 한 모양이었으니까. 모르겠어. 나는 그거밖에 안 써서 모르지만 그래, 아니, 나도 그러니까 그래. 후추는 집에서 늘 있었고 오뚜기인가라니. 후추 사는 거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후추 한 통 없어졌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고 네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후추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하나 정도 정리해보면 네. 현재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향신료라는 점. 진짜. 그러니까 여러 식물들 중에서 맞아. 이것이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후추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검은색, 흰색, 녹색 이게 다 맛의 차이가 아니고 조리법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조하는 방법? 그렇지. 방법? 건조 방법에 대한 차이로 이러한 색상이 변하고 맞아. 맛이 달라진다는 몰랐어요. 거. 전혀 모르지. 요즘에 후추 이렇게 그라인딩해서 하지. 먹잖아요. 그러면 셰프들이 그러면 후추통에 검은색 후추 말고 뭐 빨간색, 초록색 후추 섞여 있으면 섞여 저는 있죠. 저게 왜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건조 건조 아니었어요. 방법이야. 건조 방법이 있어. 그렇지. 네. 그래서 건조 방법은 책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렇다. 네. 자, 다 설명드릴 수가 없다. 없다. 아까 포도는 했기 때문에 와인을 잠깐 네. 언급하면서 넘어가고요. 올리브.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많이 봤어요. 이게 저 답니다. 사왔어요. 맞아요. 저도 사왔어요. 나도 사왔던 것 같은데. 무조건 사오라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속았지 뭐. 그거 어디 갔니 지금 사온 거? 근데 올리브 한국에도 이제 많죠. 통조림으로. 그 음. 올리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왔다고 나는 하는 거예요? 게? 나오는 게 키우진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입해서 파는 거죠. 판매는. 근데 보통 이제 지중해 지역에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하고요. 올리브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식물이었죠. 성스럽게 되던 계기가 이제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가 끝날 무렵에 육지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 온 게 올리브 가지다. 가지. 내가 그냥 느낌적으로 받아들이는 올리브는 스페인 여행을 정말 짧게 갔지만 네. 뭐 아는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봤거든. 올리브 나무. 심어져 그냥 있는 거? 가로수에. 네. 그리고 책을 보고서 더 깨달았는데 올리브는 그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더라고. 맞아. 실생활에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사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밥을 먹는데 김치를 빼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서구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로 올리브를 인지하시면 된다. 네. 기억하시면 된다. 왜냐하면은 올리브 기름으로 파스타에 뿌려 먹고 소스로 먹고. 그렇지.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올리브는. 올리브 유로도 쓰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올리브는 이 정도. 올리브는 이 정도. 네. 자, 사탕수수.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설탕이죠. 설탕이라고? 네. 네. 이거는 파푸아뉴기니의 텃밭 작물이었다고 해요. 기원은 거기서부터 기원이 되었었고 16세기까지는 굉장히 비싼 비싸게 거래가 되었다. 네. 그래서 최초의 서식으로 기록된 건 이제 6세기 페르시아를 네. 시작으로 8세기 중반에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10세기에 중동으로 발음이 서식지가 정말 넓어졌다. 저런 발음은 골라서 하는 것 같아. 10세기. 자, 그렇다. 그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는 사탕수수도 재배하면서 환경 부담이 크고 물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비료도 많이 필요로 한다. 과거에 이제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하면서 네. 무역하는 게임이거든. 콜럼버스 아. 시대에. 그래서 사탕수수를 아프리카에서 난 정말 많이 사서 유럽에 많이 팔아봤어. 오. 그냥 게임 내에서. 네. 이익 창출을 하는 거예요? 이익 창출하는 거야. 그때 아. 사탕수수 사고 육두구 사고 뭐 이런 거 많이 팔아. 오. 네. 실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실제를 어떻게 베이스로 보면- 게임을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당시에 이 내용이 너무 나한테 친숙한데 아마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내용이 정말 친숙할 거야. 오. 그런데 여기서 책에서도 언급하지만 그 당시에 게임에서도 사탕수수를 아프리카에 사러 가서 네. 유럽에 팔았던 건 이미 그 아프리카는 서구 유럽에 점령돼 있던 상태거든. 그렇죠. 음. 식민지로 식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언급이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착취해서 결국은 그 영국의 여러 가지 멋진 건물들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책에는 나오는데 네. 리버풀이나 브리스톨 개발 아니면 테이트, 뭐 테이트 갤러리 같은 음. 건축물을 그 사탕수수로 를- 막대한 불을 어. 쌓을 수 있었고 쌓아서 건립하게 되었다는 네. 거. 그렇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 연결이 쭉 되더라고. 그래서 게임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겠네요. 난 진짜 많이 배웠어. 감자도 나왔을 것 같고 커피도 감자. 나왔을 것 같고. 그게 유적물도 발견하거든. 그러니까 오. 식물이나 생물도 발견하고 그러니까. 악어도 찾아. 오. 뭐 개미핥기도 찾고 막 별게 다 있어. 그쵸. 북극곰도 보고. 맞아. 지금은 식물에 대한 주제니까 식물 얘기만 하지만 사실상 그런 식민지 시대 때 동물도 갖다가 이제 팔고 그렇지. 수출하고 그랬잖아요. 이 책에는 다루지 않지만 그렇죠.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재밌겠네. 대항시대 3, 1, 2, 네. 3, 4가 있는데 재밌겠네요. 3를 정말 추천합니다. 공부에 도움 되시겠네. 공부 정도가 아니고 네. 진짜 세계 지리, 세계 역사, 세계사. 난 이걸로 공부 다 했어. 자. 넘어가서 네. 파인애플도 콜럼버스 항해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콜럼버스 얘기예요. 지금. 콜럼버스 전과 후로 나뉘어. 네. 신대륙을 발견했냐? 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서구로 넘어오게 된다. 신대륙에서. 파인애플도 스페인 항해를 돌아오면서 파인애플을 국왕과 여왕에게 진상을 하면서 이것도 사회 최고층만 향유할 수 있는 그렇지. 음식 과일로 대부분의 정착을 한 식물이 거죠. 그래. 앞서 우리가 언급했지만 담배도 네. 그렇고 현재 파인애플도 그렇고 네. 감자도 어. 처음에는 유포가 그렇게 되었다. 네네. 그리고 설탕도 처음에는 초기엔 비쌌으나 음. 나중엔 저렴하게 풀린 것처럼 음. 후추도 그렇고 음. 대부분의 식물들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인류의 역사가. 네. 이런 처음에는 부분. 거의 다 사치품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되게 신기하고 네. 뭔가 환상적이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 음. 전역에 이제 국가 재정과 지원으로서 파인애플을 그만큼 괜찮았다 이거지. 정착시키기 파인애플이. 위한 연구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옥스퍼드에서도 파인애플을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옥스퍼드에서. 네. 음. 그래서 파인애플은 약간 사회적인 우월감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가 이 의미의 정도다. 과일이었다. 나 이렇게 잘 나간다. 네. 그게 파인애플을 먹거나 뭐 재배하거나 음. 정도의 능력이 아니었나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네. 애기장대 미래지향 쪽 애기장대 하나만 하자. 해볼까? 제일 마지막 장이죠. 네, 50가지 식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는 애기장대. 네. 네, 십자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기장대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모를 알고 거야.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생소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셋이 몰랐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완전 몰랐어요. 하지만 저자가 이 책을 언급한 이유가 있죠. 이것 때문이야. 뭔데요? 이 애기장대는
그러니까 25cm가 넘지 않고요. 굉장히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발아에서 체종을 하기까지 6주 정도의 한달반 정도? 시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애기 계속 장대가 실험하는 거야. 20세기 최초로 이제 식물 염색체 연구용 식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모든 세계 학자들이 식물 염색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애기 장대를 다 분석을 하게 네. 되었고 그러니까 앞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담배는 품종을 연구한 거고 네. 이거는 식물에 유전자. 대한 염색체 유전자 연구를 한 건 애기 장대라는 거. 네. 그거는 그래서 설명을 구분하셔야 된다. 2000년에 최초로 염기 서열이 완전히 해독된 첫 식물이 애기 장대입니다. 애기 대장이래. 애기 대장 애기 장대. 애기 장대 염기 서열이 완벽히 분석되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왜냐면 염기 서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DNA 염기 분석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걸 풀면 이렇게 네. 자, 지금 DNA 고리를 풀 수 있었다. 네, 그렇지. 그걸 다 네. 분석을 완벽하게 마친 네. 첫 번째 식물이라는 네. 거.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어. 이제 이걸 시작으로 다른 것들도 해 나가겠지. 네. 뭐 그런 그래서 의미로 말한 거 항상 모든 연구에 레퍼런스가 된 기본으로 보는 것이 음. 애기 장대다. 네. 그런 의미로 애기 장대를 마지막 50번째 언급을 한다는 거.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애기 장대를 끝으로 어떻게 인류가 음. 앞으로 식물을 개발하고 음. 유전자를 변형해 나갈지에 대한 언급도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유전자 변형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품종도 더 개발이 될 텐데 그렇지. 그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메시지도 있습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빠르게 했는데 근데 아쉽네 하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앞부분에 많은데 시간을 많이 날렸죠. 어, 뒤에 조금 날림 방송. 그나마도 구조를 나눠서 이 정도다. 오늘.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근데 책이 저 재밌어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진짜 할 얘기가 그렇고, 많아. 저희가 설명이랑 이제 소개를 우선순위 배열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길게 좀 더 늘려다 얘기를 보니까. 말씀드리려고 했다. 네. 자, 마무리. 저는 추천. 저도 추천합니다. 저 왕 추천합니다. 3추천. 안녕히 계세요. 예, 한 번씩 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4월 추천 팟캐스트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네. 정주행 하시면 저희가 언급해 드릴게요. 댓글도 한번 말씀해도 될까요? 저희는 언제든 비판적인 의견도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안 좋은 피드백이든 그냥 좋은 거 달라 그래. 좋은 칭찬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안 좋은 거 좋아하지만 좋은 글 많이 남겨달라.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